나는 이 집의 먼지였다. 아무리 닦아내도 쓸어내도 끝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투명한 존재. 내가 사라지면 아무도 그 빈자리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고 생각할 뿐. 이따금씩 거실 바닥에 고인 먼지 덩어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것이 내 삶의 무게는 아닐까. 쓸어내도 다시 쌓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게. 찬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 나는 며칠째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 액정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이 담겨 있다. 환갑 잔치 때 찍은 사진이다. 딸 미숙이와 아들 철호,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까지.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그때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진 속 내 주름진 얼굴의 어린 미소는 이제는 낯선 사람의 웃음처럼 어색하게만 느껴진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엄마, 이번 추석엔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며칠 전 며느리 지영의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말씀드릴게. 내 아들 철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나는 그저 통화의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심장이 바싹 말라붙는 듯한 기분.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자식들이 바쁜 게 당연하다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은 속절없이 나를 흔들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방, 익숙한 가구들인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생경했다. 지난밤 꿈에서 나는 20살의 나를 만났다. 들판에 나가 꽃을 꺾던 순수한 소녀. 그 아이의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고 얼굴에는 희망과 꿈이 가득 차 있었다. 그 꿈에서 깨어나 거울을 본 나는 문득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김수님. 내 이름. 나는 누구인가? 거울 속에 쭈글쭈글한 할머니는 나 자신이 아니었다. 평생을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내 본래의 이름 김수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식탁 위에는 늘 정갈한 반찬이 올라왔고 거실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내 자리. 그들의 삶에서 내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내가 해주는 밥은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하는 걱정은 잔소리가 되었다. 하루는 손주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저 이 가족의 불편한 짐짝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 존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내가 스스로를 잊어버린 순간부터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내가 배고파도 괜찮았고 자식들이 따뜻하다면 내가 추워도 괜찮았다. 그렇게 나는 내 안의 나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시려도 그것은 나의 몫이었다. 그게 어머니의 삶인 줄 알았다. 내 몫의 희생이 자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이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눈가에 고인 뜨거운 물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잊힌 이름 김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이 차가운 집 가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나를 되찾는 날.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먼지가 아닐 것이다. 묵묵히 쌓여가다 결국 사라질 먼지가 아니라 나의 정원에서 다시 피어날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이다. 아무리 닦아내도 쓸어내도 끝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투명한 존재. 내가 사라지면 아무도 그 빈자리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고 생각할 뿐. 이따금씩 거실 바닥에 고인 먼지 덩어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것이 내 삶의 무게는 아닐까. 쓸어내도 다시 쌓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게.
찬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 나는 며칠째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 액정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이 담겨 있다. 환갑 잔치 때 찍은 사진이다. 딸 미숙이와 아들 철호,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까지.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그때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진 속 내 주름진 얼굴의 어린 미소는 이제는 낯선 사람의 웃음처럼 어색하게만 느껴진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엄마, 이번 추석엔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며칠 전 며느리 지영의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말씀드릴게. 내 아들 철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나는 그저 통화의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심장이 바싹 말라붙는 듯한 기분.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자식들이 바쁜 게 당연하다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은 속절없이 나를 흔들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방, 익숙한 가구들인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생경했다. 지난밤 꿈에서 나는 20살의 나를 만났다. 들판에 나가 꽃을 꺾던 순수한 소녀. 그 아이의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고 얼굴에는 희망과 꿈이 가득 차 있었다. 그 꿈에서 깨어나 거울을 본 나는 문득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김수님. 내 이름. 나는 누구인가? 거울 속에 쭈글쭈글한 할머니는 나 자신이 아니었다. 평생을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내 본래의 이름 김수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식탁 위에는 늘 정갈한 반찬이 올라왔고 거실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내 자리. 그들의 삶에서 내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내가 해주는 밥은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하는 걱정은 잔소리가 되었다. 하루는 손주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저 이 가족의 불편한 짐짝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 존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내가 스스로를 잊어버린 순간부터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내가 배고파도 괜찮았고 자식들이 따뜻하다면 내가 추워도 괜찮았다. 그렇게 나는 내 안의 나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시려도 그것은 나의 몫이었다. 그게 어머니의 삶인 줄 알았다. 내 몫의 희생이 자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이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눈가에 고인 뜨거운 물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잊힌 이름 김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이 차가운 집 가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나를 되찾는 날.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먼지가 아닐 것이다. 묵묵히 쌓여가다 결국 사라질 먼지가 아니라 나의 정원에서 다시 피어날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이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쌀 한 톨, 고기 한 점이 아쉬웠던 시절. 수님은 밥 한 숟갈을 아끼려 숭늉으로 배를 채우고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더 먹이기 위해 물을 넣어 양을 불렸다. 남편은 평생 건설 현장을 떠돌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얇은 봉투와 삭신 수신다는 한숨뿐이었다. 수님은 그런 남편의 한숨을 들어줄 겨를도 없이 새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누비며 콩나물 한 봉지라도 더 깎으려 목소리를 높였다. 새벽녘 동트기 전 수님은 캄캄한 방에서 먼저 일어났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낡은 냄비에 멸치 육수를 냈다. 작은 방에는 새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첫째 아들 철호는 덩치가 커서 좁은 방이 더 비좁아 보였다. 둘째 딸 미숙은 늘 조용하고 속이 깊었다. 막내 진수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잠꼬대를 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수님은 가슴이 저릿했다. 이 아이들만 잘 키워내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 철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수님은 철호의 찢어진 운동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남편이 받아온 일당으로 새 신발을 사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수님은 밤새워 꿰매고 또 꿰맸다. 다음 날 아침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는 철호의 뒷모습을 보며 수님은 눈물을 삼켰다.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새 옷, 튼튼한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남편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다. 가장의 빈자리는 온전히 수님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늦은 밤에는 공장에서 인형 누나를 붙였다. 손가락 끝이 닳아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을 굶어도 괜찮았다.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지만 않으면 냄비에 물을 끓여 국수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맸다. 엄마, 나도 과자 먹고 싶어. 어린 진수가 슈퍼 앞을 지나가다 징징거렸다. 수님은 애써 미안한 표정을 감추고 진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진수, 엄마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과자 사줄게. 지금은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뜨끈한 국밥 먹자. 그 시절 과자 한 봉지가 수님에게는 지구 반대편만큼이나 먼 꿈이었다. 아이들은 그런 수님의 고생을 알았을까? 철호는 철이 일찍 들어 엄마를 돕겠다며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미숙은 수님의 곁에서 집안일을 거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수님은 뿌듯함과 동시에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내 새끼들 이렇게 고생시키는데도 투정 한 번 안 하네. 그들의 작은 희생이 수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철호는 대기업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고 미숙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막내 진수는 공무원이 되어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제 수님의 몫은 더 이상 없었다. 집은 텅 비었고 그녀의 하루는 정적에 갇혔다. 전화는 드물게 걸려왔다. 철호는 엄마 바빠서 그래. 다음에 찾아갈게. 라는 말을 반복했다. 며느리 지영은 명절이나 생일 때만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저희가 바빠서. 그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 대신 거리감이 느껴졌다. 미숙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 연락 자체가 쉽지 않았다. 진수는 그나마 가끔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일에 지친 피로가 느껴졌다. 수님은 늘 혼자였다.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엄마가 아닌 어머니라는 공적인 호칭으로 대체되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말은 마치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삶에서 그녀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아이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텅 빈 마당에 피어있는 작약꽃을 보며 한때는 온 가족이 이 마당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려올 뿐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내 삶의 전부였던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도 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거실에는 얼마 전 아들 철호가 선물이라며 던져놓고 간 새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바쁘다는 핑계로 몇 마디 짧은 안부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며느리 지영은 전화기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잠시 앉았지만 이내 손톱만 만지작거리다 어머니, 이거 요즘 다들 쓰는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두세요. 하며 시큰둥하게 자리를 떴다. 그들의 성의 없는 행동은 이제 수님에게 낯설지 않았다. 익숙한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다. 수님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래전 이 집의 마당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고 졌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꾼 정원이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놀았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마당은 잡초만 무성했다. 꼭 그녀의 마음처럼. 그녀는 무심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해서였다. 손가락이 어색하게 화면을 더듬는 순간 진동이 울렸다. 며느리 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님은 메시지 창을 누르려다 실수로 다른 창을 눌렀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녀를 향한 차가운 대화였다. 며느리 지영과 아들 철호의 대화였다. 지영.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어떻게 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철호. 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안 가시겠다고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영. 아버님 재산 다 어머니가 관리하셨다면서. 대체 뭘 하신 거야? 우리가 쓸 돈도 없는데. 철호. 그러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왜 그걸 다 어머니한테 맡겼을까? 지영. 어머니가 자꾸 늙어서 병든 몸으로 사시겠대. 그거 다 우리한테 부담이야. 그냥 요양병원 가셔야지. 수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그들이 보였던 무관심은 단순한 바쁨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친절은 모두 가면이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수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다. 그들이 자신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지만 끔찍한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화면을 더 내리자 며칠 전 철호와 지영이 나눈 또 다른 대화가 눈에 들어왔다. 그건 집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영, 철호야, 우리가 돈이 급한데 방법이 없을까? 철호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 담보로 대출 받을까? 지영,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몰래 집 팔아버리자. 어머니는 어차피 기억력도 안 좋으시니까.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되겠지. 철호, 그럴까? 어머니가 나중에 알게 돼도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짐일 뿐인데. 수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집,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지은 집. 그녀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보물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을 팔아버리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의 말처럼 그들은 수님이 기억력도 안 좋은 늙은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자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수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실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하나씩 뽑아내는 잡초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박힌 배신감의 가시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차가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너희는 날 이 집에서 몰아내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 삶의 증거니까. 며칠 뒤 철호와 지영이 집으로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어색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지영은 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님은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평생을 헌신했던 자식들의 가면을 이제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래, 많이 춥다. 그런데 철호야, 너희는 어미보다 더 추운 것 같구나. 수님의 말에 철호와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수님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이젠 울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수님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라는 이름에 갇혀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했던 지난 세월. 자식들의 충격적인 대화를 우연히 엿듣기 전까지 그녀는 그 모든 상실을 당연한 미덕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곰팡이 낀 슬픔과 외로움은 분노라는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꽃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래도록 방치했던 마당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무성한 잡초는 마치 그녀의 마음에 뿌리내린 묵은 상처와 같았다. 수님은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뽑아내는 잡초 한 포기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아들의 무관심한 목소리를, 그리고 이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그들의 계획을 떠올렸다. 마당의 잡초가 사라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오랜만에 마당에 물을 뿌리고 흙을 고르자 잊고 지냈던 땅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작약꽃의 씨앗이 아직 남아있을까? 수님은 낡은 삽을 들고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음식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작은 식탁을 차리고 싶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늘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어머니. 그런 그녀가 갑자기 마당을 쓸고 시장을 누비며 혼자 무언가를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아들 돈 많이 번다더니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을 하시나? 딸이 미국에 있다는데 전화 한 통 없나 보네. 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홀로 서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낯선 곳을 헤매는 미아와 같았다. 그녀는 밤마다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감정을 적어 내려갔다. 오늘은 마당의 잡초를 모두 뽑았다.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철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일기장 속에는 그녀의 솔직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조금씩 피어나는 용기. 그녀의 글은 마치 가슴속에 갇혀있던 뜨거운 물줄기처럼 터져나왔다. 그 글들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했다. 마당의 텃밭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났다. 수님은 매일 아침 그 작은 생명들을 보살피며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삶을 개척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졌다. 마당에서 들리는 물소리, 흙냄새, 그리고 싹을 틔우는 작은 생명들의 소리가 그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녀는 한 서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어색한 발걸음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간 수님은 다양한 책들로 가득 찬 공간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다. 시집이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세월 그녀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시집을 펼쳐놓고 종이와 펜을 꺼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시를 썼던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자신의 감정을 시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시들은 그녀의 고통, 분노,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삶의 공간에 이제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수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늙고 지쳐 무기력한 할머니의 모습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며느리의 메시지에서 본 기억력도 안 좋은 늙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단어가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늙은 몸은 그저 그릇일 뿐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다시금 뜨거운 용기와 분노로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수님이었다. 그리고 김수님은 자신이 평생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을 절대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들 철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며 수님의 모든 재산 서류를 가져갔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수님은 낡은 서랍 구석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서류들을 찾아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그녀 몰래 가입해 두었던 정기적금 통장이었다. 남편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번 돈을 아껴 그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다. 금액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컸다. 수님은 그 통장과 다른 서류들을 들고 생전 처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낯선 번호표를 뽑고 낯선 은행 직원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아직 살아있는 통장인가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님. 아주 오랫동안 잘 관리된 통장입니다. 금액이 상당하시네요.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열쇠였다. 그날 이후 수님은 조용히 움직였다. 아들 철호와 며느리 지영에게는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초조함이 더 묻어났다. 수님은 이제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그냥 너희들 바쁘다고 했으니 나도 내 볼 일 좀 보느라 그랬다. 그녀의 말에 지영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게 어머니, 무슨 볼 일이 있으세요? 수님은 그들의 불안이 시작되었음을 감지했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의 첫 단계였다. 수님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자식들에게 빼앗긴 재산 서류들을 되찾고 그들의 계획을 무효화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님, 자녀분들이 어머님 명의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네요. 다행히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님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들의 무관심이 자신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그녀의 명의로 되돌리고 더 이상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수님은 이제 매일 아침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했던 과거의 그녀와는 달랐다. 그녀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수님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과 감정을 담아 썼던 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어머님 시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 아주머니의 칭찬에 수님은 난생 처음으로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글로 표현하며 그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주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그녀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며칠 뒤 철호와 며느리 지영이 불쑥 수님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엄마, 요즘 대체 어디 다니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걱정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철호의 말에 수님은 조용히 웃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것 없다. 이제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수님의 단호한 말에 철호와 지영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수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그들의 폭풍 같은 시간을 예고하는 복수의 서막이었다. 수님은 이제 매일 아침이 설레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텃밭의 푸성귀를 보살피고 글쓰기 교실 사람들과 시를 읊으며 흘러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생기와 활력이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참 보기 좋으세요. 얼굴에 꽃이 피었네요. 수님은 그 말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 철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뭐 서류를 다 바꿔놨다고 하던데. 수님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놀라니? 내 재산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철호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그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려고. 엄마가 뭘 아신다고. 그의 말에 수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래,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
이 집도 내 통장도. 철호는 수님의 단호한 태도에 움찔했다. 어머니의 눈에서 난생 처음 보는 강인함을 느꼈다. 철호와 며느리 지영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수님을 찾아와 애원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다.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러세요. 저희를 버리실 거예요? 지영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누가 누굴 버렸는데? 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자식들을 향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연민을 느낄 뿐이었다. 이 집 팔아서 너희들 빚 갚으려 했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수님의 말에 철호와 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수님은 홀로 텃밭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폭풍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폭풍은 그녀를 휩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짓누르던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나뭇잎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흙을 만지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과 다시 연결되었다.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님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함께 웃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치유받았다. 그들은 수님에게 혈연보다 더 진한 따뜻함과 위로를 건넸다. 그 속에서 수님은 어머니가 아닌 글 쓰는 사람 김수님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철호는 수님의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수님에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것이 실패하자 아버지가 수님에게 물려준 유산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남편이 수님 몰래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내 모든 재산은 오직 아들 철호에게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다. 철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님을 찾아와 그 유언장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보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원래 제 것이었어요. 수님은 그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남편에게마저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수님은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내 아빠는 늘 너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철호야. 수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아빠가 이 유언장을 남긴 날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삶의 마지막 희망까지 팔아넘겼단다. 그게 뭔지 아니? 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말을 듣는 철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해갔다. 그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유언장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 순간 드러났다. 수님은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작고 여린 새싹들은 싱그러움을 더해갔다. 그녀의 삶도 그랬다. 오랜 세월 가뭄에 시달리던 마음의 밭에 이제서야 따뜻한 비가 내리는 듯했다. 더 이상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녀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어주었다. 가끔씩 아들 철호와 딸 미숙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나 죄책감 대신 진심 어린 걱정과 안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수님의 삶을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가 쓴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쓰기 모임 사람들의 근황을 물었다. 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들려주며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을 강요하지도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 온전한 존중이었다. 어느 봄날 수님은 텃밭에서 갓 돋아난 작약꽃을 보았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이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 꽃이 마침내 피어난 것이다. 수님은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보았다. 그 꽃은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차가운 흙 속에서 굳게 버텨 마침내 피어난 꽃. 그녀의 삶도 이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나의 정원에서 다시 피어날 꽃이라는 제목으로 낸 그녀의 첫 시집은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희망을 솔직하게 담아낸 시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시집의 한 구절은 이렇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그림자가 아니다. 폭풍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 나의 뿌리는 너희가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키워낸 용기에서 자란다. 수님은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시인 김수님으로 불렸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활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을 만난다. 쭈글쭈글한 얼굴과 주름진 손은 여전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마침내 자신을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와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정원은 이제 그녀 스스로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